제1절 나다나엘 빈센트와 대학의 영역. 영국의 계몽주의자들은 이들의 탐구 분야가 윤리도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지라도 보통 모럴리스트들로 불리었다. 영국 계몽주의의 효시에 해당하는 철학자들은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에서 상론했듯이 공자를 공공하게 숭배하거나 암암리에 추종한 아이작 보시어스, 존 웹, 리처드 컴벌랜드, 윌리엄 템플 등 17세기 중반의 철학자들이었다. 17세기 말과 18세기에 빈센트, 로크, 셰프츠베리, 허치슨, 휴움, 스미스 등 모럴리스트들은 이 효시의 모럴리스트들을 계승해 계몽주의를 본격적 관계로 고양시켰다. 이 중 성공의 신부 나다나엘 빈센트는 제일 먼저 아이작 보시어스와 존 웹을 이어 영국에서 공자 철학을 확산시키고 영국의 윤리 도덕적 각성을 일으킴으로써 영국 명예혁명의 정치 사상적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왕정 복고기의 빈센트의 가장 큰 정치 사상적 기여는 대학의 부분, 영역, 출판이다. 이것은 영어로 출판된 최초의 공자경전이었다. 이 부분 영역된 대학은 그의 1674년 궁정설교문 영예의 바른 개념의 1685년 공간본 영예의 바른 개념의 추가된 주석 안에 들어있었을지라도 중국 문화에 대한 찰스 2세와 런던 왕립협회의 지대한 관심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 대학의 부분 번역본은 4년 뒤 명예혁명을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런던 왕립협회는 트리고, 마테오 리치와 마르티니의 중국 관련 저작들이 이 협회의 공식 검토 대상으로 올라온 1664년 8월부터 중국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었다. 세메도에 져서 중국 제국기를 영역한 런던 왕립협회 회원 헨쇼는 마르티니의 만주족의 전쟁을 영역해 세메도의 중국 제국기의 영역본을 포함시켜 출판했다. 1667년 왕립협회의 학술지 Philosophical Transactions의 독자들은 이 학술지를 통해 히르아에 져서 중국 해설도 내용적으로 알고 있었다. 또 독자들은 이 왕립협회 학술지를 통해 1669년 존 웹의 역사적 논고 등을 알았고 1677년에는 안드레아스 밀러의 중국인들의 사정의 관찰 7년도 알게 되었다. 1-1 나다나엘 빈센트의 궁정설교집의 공간, 영예의 바른 개념. 빈센트는 템플처럼 당대 궁궐 안팎에서 대담성과 호방함을 구실로 유행하던 종교적, 성적, 방종주의의 영예를 도덕주의적 영예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염원이 있었다. 1674년 빈센트는 찰스 2세와 그의 정신들에게 뉴마켓에서 버킹엄과 방종한 정신들의 그 성적 성향과 미심쩍은 도덕적 정직성을 맹박하는 영예의 바른 개념이라는 궁정설교를 했다. 일단 영예의 개념을 모색하는 끝에 그는 하느님의 관점과 모든 선한 사람들의 의견에서 보면 탄생과 최고의 혈통에 기인한 영예의 인물들은 덕성과 겸허한 경건성으로 인한 영예의 인물들보다 훨씬 덜 고귀하다고 설파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노아, 아브라함 등 성서를 뒤지다가 덕성의 논의로 돌아와서 영예를 인간의 본성적 욕구 대상으로 규정한다. 모든 인류는 본성적으로 영예의 개념만이 아니라 영예의 감각과 욕구를 얼마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때서 중국을 덕성의 영예를 중시하는 본보기 국가로 제시한다. 아시아의 더 먼 쪽에는 2000여 년 동안 존재해온 종교와 학문이 인간 본성의 연마와 정부의 완벽화와 영예의 이유들을 연구하기 위해 있어온 오래된 이교 제국이 존재한다. 그들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높이는 그들의 황제는 대부분 철인이었고 언제나 아주 고상한 인물이었다. 그들의 고귀성은 가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나왔다. 인간은 자신의 지적, 도덕적 자질의 갖춤에 의해 뛰어나게 될수록 인간은 풍요로워지고 높아졌다. 빈센트는 중국의 귀족, 평민을 차별하는 신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국 황제의 이상인 군자치자를 철인치자로 옮기고 있다. 앞에 보시어스도 그랬었죠. 다 이런 식의 실수를 계속해요. 빈센트는 1774년에 가진 궁정설교문 영예의 바른 개념을 출판하라는 국왕의 명령을 10년이 지난 시점인 1785년, 즉 찰스 2세가 서거하는 해에야 이행한다. 설교문보다 더 긴 52쪽의 주석을 준비하느라 많은 세월이 흐른 것이다.
설교문 뒤에 붙인 이 주석에서 빈센트는 설교에서 말한 아시아의 더 먼 쪽에 있는 이교 국가 대목을 이렇게 길게 부연한다. 모든 귀족성이 그럴 만한 가치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곳, 왕족 외에 아무도 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그럴 만할 때에만 영예로워지고 출세하는 곳은 그 제국이다. 유교라고 불리는 그들 안의 주요 종파는 국사와 도덕적 덕목들의 실천에 마음을 쓰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책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백성들, 카타이, 중국과 북중국, 만주의 주민들은 도덕 외에 상당한 철학이 거의 없다. 그들의 주요 과학은 인간에 대한 도덕적 관상이다. 이 관상 속에서 군주와 그의 신민들의 직무, 부모와 자녀의 직무, 부부의 직무, 형제와 벗의 직무를 고찰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그들은 겸손, 예의 바름, 점잖음, 그리고 그 서열의 덕목들에 관한 3000가지 수칙이 있다. 현명은 그들의 가장 찬미되는 덕목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것 다음에 그들은 우리 자신의 정복에 투입된 바에 그 용기를 존중한다. 그들은 정의를 평가한다. 정의는 우리가 타인들과 관련된 어떤 일이든 결정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정의에 우리는 인간적 완벽화의 최고 수준을 놓는다. 그들은 덕성이 그 자체의 푸진 보상이라는 이유 외에 어떤 다른 이유에서도 그들의 덕성의 애호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전에 있는 일들에 대한 지식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미래, 사후의 일들에 대한 그 어떤 물음에 손을 뻗치지 않는다. 앞에서 지금 영예에 대한 감각도 있고 욕구도 있다고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덕성의 영예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금방 덕성은 그걸 수행함으로써 이미 보상을 받는다는 이 말하고 맞질 않아요. 모순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덕을 베풀거나 덕성을 실행에 옮기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은 칭찬받으려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거 아니라고. 칭찬을 듣거나 영예를 자기 얻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릴 때는 목숨 바쳐서 애국행위를 해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일본 놈한테 가령 고문당해서 반신불수가 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애국자들처럼 그게 대단히 큰 도덕적인 행위인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한다고 그게 말이 되겠어. 그게 영예로워지려고 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독립할지도 모르는데 독립할 줄 알고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어느 세월에 한국이 독립을 그런 기약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보상에 대한 기대나 영예에 대한 기대, 욕망, 바람 이런 것 속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다. 예? 그런 칭찬이나 영예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덕성의 보답치고는 대차대조표로 따지면 엄청나게 불균형이죠. 목숨을 내놔야 될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목숨을 내놔야 될 만큼 큰 희생을 치르는데 그거 이상 뭐 다른 보상이 있을 수도 없죠. 그런 건. 근데 뭐 칭찬받으려고 목숨을 내놔? 에? 이율로 그럴 수 있어? 칭찬받으려고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어? 칭찬받으려고 물속에 빠진 사람 구하다가 뒤질 수 있어? 어? 칭찬받으려고 불속에서 타고 있는 여자를 얻고 나오다 여자는 구하고 자기는 뒤질 수 있는 거 그게. 최진혁 영예로워지고 싶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금방 까부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대가를 바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응? 네. 동정심도 인간의 모든 행위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동정심도 감정의 동력인데 그것도 언젠가 내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기대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동정심도. 동정심을 발휘하면 그걸 언제나 내가 대가를 받을 거야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동정심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 자.
왕족 외에 아무도 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은 없다는 구절은 예기의 천하에 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는 구절을 영역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이 구절과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세뮤얼 퍼체스가 이미 명대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제국을 이제 왕 이외에는 아무도 고귀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고 소개하며 치자들은 그들의 관직을 세습하지도 그 가족에게 신사의 지위나 칭호를 물려주지도 못한다고 언명한 적이 있고, 마테오 리치와 트리고도 중국에서는 오로지 박사, 진사 학위나 거인, 향시 합격자 학위를 얻은 사람들만이 제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고, 관료들과 왕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런 후보를 빠뜨리는 일은 없고, 따라서 그들이 보유하는 지위는 우리나라의 공작이나 후작의 지위에 준하지만 그 지위에 대한 권리 원천은 세습적 권리에 의해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표현들을 되돌아보면 빈센트가 마테오 리치의 중국의 비세습적 과거급제 관리를 염두에 둔 퍼체스의 저 표현을 손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빈센트는 이런저런 근거에서 왕족 외에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은 없다고 언명함으로써 천하에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는 공자의 명제를 거의 완전하게 복원하고 있다. 그러나 빈센트는 예외적으로 황족만을 4, 5대까지 세습기적으로 대우하는 중국의 관행을 고려하고 동시에 영국의 왕정복구 상황을 고려해 왕족 외에 아무도 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은 없다고 하여 왕족을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치 않게 공자의 명제의 적용 범위를 조금 축소하고 있다. 공자는 이 명제를 황제의 장자인 원자와 관련해 말했기 때문에 이 명제에서는 황제와 황실 사람들도 모든 사람은 수신을 통해서야 비로소 고귀해진다는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대학 수장은 천자에서 서인까지 하나로 그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천자와 황족도 수신과 자기 교육에서 예외가 없다. 가령 청대 중국에서는 황족도 4, 5대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평민이 되고 평민한 이 옛 황족이 고귀해지는 것은 수신, 수덕밖에 없기 때문이다. 빈센트의 위 설명은 유교의 제1덕목을 인이 아니라 정의라고 말하는 등 부정확성을 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센트가 성공의 목사로서 찰스 2세의 면전에서 중국과 중국의 도덕론을 설교한 것은 특기할 만한 대사건이다. 국왕이 공개 설교에서 철인 황제의 나라 중국의 정치 도덕론을 들은 이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이 설교를 출판하라고 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찰스 2세도 빈센트만큼 중국에 열광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찰스 2세가 윌리엄 템플과의 협의 아래 중국에 내각제를 도입한 것은 템플의 열의만이 아니라 그의 열정이기도 했음도 미루어 알 수 있다. 1-2 만약에 찰스 2세가 어떤 정신 상태였는가 중국에 대해서, 그건 이 나다니엘 빈센트의 논문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템플이 왕을 속여가지고 살짝 해먹었나?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죠. 이게 중국 거라고 않고 자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중국 거라고, 중국적인 모델이라고 윌리엄 템플이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왕을 속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찰스 2세도 대단히 친중국적인 중국 열광자였기 때문에 알고도 둘이 무건어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말을 자꾸 시끄럽게 하면 딴 놈들이 또 귀족들이 들으면 왜 중국 걸로 하냐고 내쳐버릴 가능성이 크니까 둘이 복화술로 또는 어떤 무건어 약속처럼 중국 걸 도입하자고 둘이 합의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은 둘이만 시작하거든요. 템플하고 찰스 2세만 둘이 약속해서. 에? 나중에 차근차근 더 멀리 알게 되지만. 자. 1-2 나다나엘 빈센트의 공자 철학과 대학. 빈센트는 주석에서 보시어스의 중국의 예술과 과학에 관하여를 인용하며 중국을 더 설명하고 1640년 공자를 중국의 소크라테스로 받들고 거룩한 공자님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싶었던 루이 14세의 왕사 라모트 르베에처럼 신적 철인 공자를 중국인들의 소크라테스로 소개하고 있다. 중국인들에 대해 보고되는 위대한 것들은 그들이 옛
세레스인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아주 박식한 아이작 보시어스 씨는 그의 최근 논고 중국의 예술과학론에서 그랬듯 중국의 호칭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소크라테스 저 신적 철인 공자에 관해 보고를 받을 때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프톨레마이오스, 멜라, 플리니, 스트라보, 솔리누스 3세기 중반의 로마 문법학자 겸 수집가 그런 거 읽지 마라. 디오니시우스 등은 세레스인들의 나라를 겐지스강 밖에 인디아와 남쪽으로 국경을 접하는 것으로 만들고 오늘날 중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게 만든다. 플레니는 그들의 예의범절의 순박성을 주목하고 그들이 이웃국가 스키타이인들과 아주 다르다고 말한다. 오르텔리우스, 메르카토로, 현대 지리학자들 일반이 중국의 경계로 만드는 바로 그 지역들은 고대인들에 의해 세레스의 범이라고 이름 붙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들의 나라, 이 나라의 수도는 세라라고 부른다고 그는 말한다. 를 스키타이인의 인근으로 확정한다. 스키타이의 인근으로 확정한다. 폼포니우스, 멜라 안에서 우리는 세라를 발견하고 중국인들을 이것과 같은 백성이라고 본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사라센 사람들은 카타이아의 주민들을 세레스라고 부른다. 솔리누스는 우리를 스키타이와 동부 대양을 통과해 이 나라까지 데리고 간다. 이 나라는 주민들에게 비단을 공급하는 벌레, 누에로부터 그 이름을 끌어왔다고 파우사니아스는 말한다. 세라는 비단이라는 말이에요. 중국의 비단이 유명하니까 중국을 비단이라고 부르면 그 당시에는 비단이나 카타이아나 차이나나 다 같은 말이에요. 차이나는 진나라의 왕조 이름에서 나왔죠. 차이나라는 말은 친이라고 쓰다가 차이나가 됐으니까 아예 친이라고 쓰는 것은 불어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신이라고 발음하죠. 친이라고 써놓고 불어 발음은 신이니까 신 그래요. 중국을. 자, 이 벌레는 그와 다른 사람들에 의하면 수이다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듯이 그리스어로 세레스라고 불렀다. 세레스는 우리가 아는 최초의 인간 세대다. 빈센트는 여기에 서양 외국인들의 국내 침투를 위험시하는 중국인들과 공자의 도덕 철학에 대한 소개를 덧붙인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 수줍음과 반감은 중국인들을 처음 유럽인들에게 발견해준 마르쿠스 파울루스 베네투스에 의해 중국인의 기질로 느껴졌고 이것은 그들의 도덕의 위대한 스승 공자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에 중국인들의 순수성과 정직성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소크라테스 공자는 그의 찬탄할 만한 철학의 가르침에 의해 백성들의 예의범절의 완벽한 개혁을 수행했다. 그는 도량령의 사용, 상례의 검약, 곤궁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 그리고 업무에서의 상인들의 정직성을 회복시켰다. 그는 그 시대의 남자들은 정의롭고 친절하라고, 부녀들은 정숙하고 정순하라고 설득했다. 그는 온 제국을 단일한 질서 정연한 가정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부모의 자애, 형제의 우애, 벗들의 신의를 가졌다. 나라 안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수 없었고 공로 위에 무엇이 떨어져 있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돌아올 주인들을 위해 언제나 거기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스트라보는 동시대 세레스에 대해 그들이 가장 엄격한 정의가 있었고 나쁜 어법도 문제 삼는 소송이 있었다고 똑같이 말했다. 그들이 지금 동목들에 대한 음험하고 악의적이고 그릇된 권리 주장자들인 그들의 후예인 현대 중국인들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뛰어난 스승이자 동양의 소크라테스인 신적 공자의 독트린이나 인물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공자는 그의 첫 번째 책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빈센트는 대학의 첫 문단을 로마자 음영문으로 먼저 제시하고 이것은 인토르케타와 다코타의 사피엔티아 시니카에 실린 로마자 표기 음역을 손질해 옮긴 것이다. 사피엔티아 시니카의 라틴어 번역문을 다시 영역하고 있다. 로마자 음영문은 대학 지도로부터 시작해서 즉근도에로 끝나는 문단을 말한다. 즉근도에가 뭐야? 즉근도이. 즉근도이. 그 다음은 음영문 없이
고지욕명 명덕 어천하자 부터 국치 이후 천하평까지 대학 수장의 둘째 문단을 영역해놓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이것은 공자 저작의 앞부분에 속하는 첫 번째는 논고의 시작 문단으로 인간과 국가의 완벽화에 관한 논이다. 공자의 다른 논고들에는 도덕 논의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스타일은 주로 점층법을 본질로 하는 중국어의 수사법을 보여준다. 공자의 저작들은 플라톤이나 고대 그리스, 로마 모럴리스트들보다 기법이 더 적지만 도덕성의 참된 정신은 더 많다. 공자는 대화록, 시문, 금언들, 도덕 논문 등 다른 책들이 많다. 그는 그들의 연표에 따르면 모세 이전에 살았던 보키시 이래 중국 황제들에 관한 연대기를 썼다. 그는 정치적 덕목들, 선한 인간에 대한 상, 악인에 대한 벌, 그 밖에 많은 주제들에 관해 집필했다. 내 자신이 떠맡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 공자의 모토다. 참된 소크라테스처럼 그는 하나의 참된 하느님을 말하고 숭배했다. 그는 흔히 하늘에 빌었지만 환유적 의미에서 그랬다. 중국인들이 공자 시대의 우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이유가 그만큼 더 많다. 그리고 빈센트는 공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했다는 말로써 독자들이 공자 철학에 대해 친화성을 갖도록 만들고 자기가 궁정설교에서 이교 철학자 공자를 소개하는 이단성을 해소하려고 한다. 공자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완벽성을 불인정하고 그의 견건성에 대한 칭찬을 시팜유심규 성인은 서약에서 찾아야 한다 는 대답으로서 거부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우리 구세주가 오신 지 50년 뒤 이 전설에 의해 감동받고 또 신같은 인간이 서역으로부터 와서 그 앞에 나타나는 꿈에 의해 감동받은 황제들 중 한 분은 참된 법을 물으러 몇몇 궁정 사람들을 서역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홍해보다 더 멀리 항해할 용기도 기량도 없어 여러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고고로 들여와 처음으로 중국에 이식시켰다. 여기서 빈센트가 말하는 이 전설은 당시 예수의 신부들이 다른 기독교 종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많이 인용했는데 공자 경전에 전거가 없는 전설일 뿐이다. 이 전설은 유교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도교에서 횡행하던 낭설일 뿐이다. 그래도 이 전설은 17세기 중후반 유럽인들이 공자 철학을 쉽사리 받아들이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는 이어서 공자라는 인물의 이력과 도덕적 인품과 도덕 철학을 소개한다. 공자는 그리스도보다 500여 년 전, 즉 페르시아 왕국의 개막 무렵에 태어났는데 이것은 키로스 2세와 동시대다. 그는 19세에 결혼했고 몇 년 뒤 그의 아내를 장사 지냈고 줄곧 독신으로 살았다. 그는 첩을 쓰는 나라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그의 담론들에 상응할 수 있었다. 그의 중형과 경건성, 자신에 대한 항구적 경계성, 부, 영예, 위험에 대한 그의 경시, 도덕 지식의 설파를 위한 그의 지치지 않는 근면성은 그의 책들 안에서도 그의 삶의 이야기에서도 읽히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그 나라 사람에 의해 아주 존경받고 있어서 만다린, 신사의 큰 관직이 언제나 그의 가문에 선발되어 왔고 이 가문은 이 시대까지도 공납에서 면제되었다. 그의 책들은 을의 그 나라 전역에 걸쳐 도처에서 읽혀지고 그의 철학은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가르쳐진다. 이 기술에서 공자의 아내 죽음 및 독신 생활과 관련된 구절들은 그릇된 것이다. 공자의 아내는 기관씨인데 공자는 이 아내와 66세까지 해로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긁어먹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 선교사들이 전해줬을 텐데. 야. 공자는 19세에 결혼했고 24세였을 때 그 어머니의 죽음을 맞았다. 빈센트는 어머니의 죽음을 아내의 죽음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1674년 무렵이면 대학, 논어, 중용 등이 인토르케타 신부와 그 동료들에 의해 이미 번역 출판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번역서들의 출판 장소가 중국이나 고아였다. 대학은 당시 유럽인들 사이에서 인토르케타와 다코스타가 대학과 논어를 라틴어로 음을 달고 대역해 1662년 중국 강서성 건창에서 출판한 중국의 지혜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의 놀라운 인쇄술로 알파벳 한자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출판이 가능했죠. 건창에서. 이 책은 유럽 각국의 왕궁에서 입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구하기 아주 힘들었다. 빈센트는 왕립협회를 통해 사피엔티아 시니카를 어렵게 구해 여기에 실린 대학의 음역문을 전제하고 라틴어 번역문을 최초로 영역한 것이다. 빈센트는 사피엔티아 시니카의 견본을 구한 출처에 대해 얼추 시사하고 있다. 공자 경전들의 영업한 편찬을 위해, 그리고 그 언어를 위한 어휘사전과 용어풀이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학문 세계를 열기 위해 이 책들이 인쇄된 곳인 태국으로부터 가져온 공자의 여러 경전을 그의 한 동료에게 입숙해 해준 런던 왕립협회의 회원인 명밀한 상인이 있다. 앞서 소개한 견본은 저 위대한 희소 저작들을 얼마간 알기 위해, 그리고 저작들의 공간을 재촉하기 위해 세계 이 지역에서 유일한 사본들을 가진 훌륭한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존경심에서 해외로 보내져 있다. 여기서 공자 경전들이 태국에서 인쇄되었다는 서술은 그릇된 것이다. 그때까지 번역되어 출판된 공자 경전들, 대학 논어 중용은 중국 건창과 인도 고아에서만 인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가 대학 논어를 라틴어로 옮긴 중국의 지혜의 인쇄본을 런던 왕립협회나 그 회원들을 통해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피엔티아 시니카의 사본 한 권은 이전의 왕립협회의 소유에 들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빈센트가 뉴마켓에서 가진 궁정설교, 영예의 바른 개념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15년 뒤의 명예혁명에 대해 근대적 혁명 개념을 제공하는 역성혁명의 철학이 담긴 대학을 첫 부분이나마 영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영역은 그가 한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토르케타의 라틴어 번역서 사피엔티아 시니카를 영어로 중역하는 것을 뜻했다. 어떻든 빈센트는 1685년 이전에 대학을 일부나마 영역한 최초의 영국 철학자였다. 물론 빈센트는 사피엔티아 시니카에 들어있는 대학 전체를 1685년 이전에 라틴어로 읽고 다른 영국 철학자들과 의견을 공유했을 것이다. 빈센트는 템플과 공통점이 많았다. 그들은 둘 다 찰스 2세의 최측근 인사로서 당시 막중한 정치적 비중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둘 다 당대 영국 궁정과 그 주변 인간들의 영의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 공자 철학을 투입 활용했다. 그들은 찰스 1, 2세의 궁정을 애잔한 심정으로 회고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빈센트는 템플만큼이나 열정적으로 대학의 정치, 도덕 철학에 매료되었을 것이다. 빈센트의 동기는 영국의 정치 문화를 실제로 교정하는 것이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공자 철학을 적용해갖고 좋은 훌륭한 의미에서 영예의 개념을 정립하기 이전에는 귀족적인 영예란 뭐였냐면 게으르고 노동하지 않는 게으름, 그 영예로움이야. 거꾸로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치욕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영예로움은 그런 게으름의 특권으로부터 자라나는 뭐 사냥을 하거나 남봉을 피우거나 뭐 미인을 따라다니거나 그 카사노바처럼 그런 걸 영예롭다고 생각했어요. 귀족들이. 그것을 싹둑 잘라내려고 이 연설을 했던 거거든요. 진정한 영예가 있다. 그 도덕성의 영예, 덕성의 영예 또는 덕행의 영예가 있다. 이걸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몇몇 악명 높은 왕족들에 의해 신봉되고 실행되는 명예 개념과 아주 판이한 명예체제를 찰스 2세와 그의 정신들에게 주입하고자 했다. 그들을 호방한 자유방종자로부터 유덕한 군자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런던 왕립협회의 회원이었던 한마디로 호방한 방종이 영예라고 생각했어요. 이 귀족들은. 그걸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 런던 왕립협회의 회원이었던 빈센트의 이 생각은 이 협회의 중국학 연구열에 의해 고치된 것이 틀림없다. 빈센트가 찰스 2세 궁정의 도덕적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 대립적 표상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 역사, 중국 문화, 중국 철학을 채택한 것은 존 웹이 채택한 자문 방법을 그대로 닮은 것이었다. 명예혁명의 사상적 준비. 공자에 매료되고 공자의 도덕 철학 관점에서 찰스 2세의 정부를 바로잡기를 열망하는 빈센트가
대학의 서두 부분을 마치 시료처럼 영역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사피엔티아 시니카를 라틴어로 읽고 열정적으로 주변에 전파했다면 이것은 의도치 않게 10여 년 전부터 명예혁명을 정치철학적으로 준비한 것이 된다. 사피엔티아 시니카는 중국어 과학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중국의 과학. 영국인들이 찰스 1세의 처형에 대한 전 근대적 양심의 가책과 울분에서 크로멜을 부관참시하고 왕정을 복호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1, 2차 내전기와 크로멜의 공화정 시기에도 아직 영국의 국왕을 백성의 이름으로 처형할 수 있는 근대적 반정, 혁명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은 역성혁명을 정통으로 담고 있었고 당시 영국 지식인들은 이를 통해 점차 근대적 혁명 개념을 형성하면서 뷰캐넌과 밀턴의 폭군 방벌론에 접근했을 것이고 이 반정혁명 개념은 자연스럽게 로크가 통치 이론에서 대변한 혁명권, 저항권 이론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물론 영국인들이 이러한 근대적 혁명관을 급조해 나간 데는 세메도, 트리고, 마르티니, 키르어, 니우오프 등의 중국 관련 서적을 통해 묻어 들어오기 시작한 맹자의 폭군 방벌, 역성혁명론 그리고 22번의 보편적 혁명을 얘기해주는 중국 역사도 힘을 보탰을 것이다. 이쯤에서 대학에 담긴 역성혁명론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자에 의하면 문왕은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인애에 살았다. 그리고 공자는 인자치국론 또는 군자치국론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유순이 천하를 인애로 이끌매 백성이 따랐다. 그러나 걸주가 천하를 폭력으로 이끌매 백성이 따르다가도 그 명령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배치되어 결국 백성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에게 가진 뒤에 남에게서 그것을 구하고 자기에게서 가지지 못한 것을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 법이다. 이어서 공자는 대학에서 백성이 주체가 되는 역성혁명론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파한다. 왜 굳이 이렇게 자꾸 말하냐면 역성혁명론을 말한 맹자는 많이 명확하게 말하죠. 맹자는 역성혁명론을 말했는데 공자는 어물어물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많아요. 가령 지금 아팠지만은 서강대 강정 교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공자와 맹자를 갈라놔요. 대학은 공자 것이죠. 공자 것 안에 그 역성혁명이 나오고 또 그 무라고 하는 노래와 또 소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소와 무 노래를 듣고 3일을 고기를 못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는 진선하고 진미하고 진선하다 그랬어요. 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에 대해서는 무왕의 혁명을 노래한 게 무거든요. 그건 폭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역성혁명이라도 진미하지만 진선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력에 의한 혁명보다는 사냥해주는 요임금과 또 순임금을 노래한 게 소인데 소를 더 높이 쳤지만 두 개의 이제 선양과 역성혁명을 두 개 다 선언한 건 사실이죠. 두 개의 등급 차이를 두긴 했지만은 그 역성혁명을 뭐라고 그러느냐? 무왕의 역성혁명을 무도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탕왕의 역성혁명을 탕도혁명이라고 그런다. 합쳐갖고 탕무혁명이라고 그래요. 탕무혁명. 탕무혁명이란 말은 역경에 나온다. 역경에. 공자의 말이야. 혁명이라는 말도 공자의 말이고 백성 자체란 말도 공자의 말이에요. 에? 맹자에는 혁명이란 말이 없어. 공자에만 혁명이란 말이 나와요. 역경의 경전에는 혁명이란 말이 없어요. 경전에는 혁명과 같은 의미로 계명, 고칠 개자에 혁명할 때 목수명자 해서 계명이란 말은 나와도 그 혁계, 그러니까 49번의 혁계에 대해서 공자가 계명길이라고 하는 그 주역 경전 경문에다가 주석을 달기를 탕무혁명이 하라 그랬어요. 혁명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 등장이야. 유일한 등장이지. 역성혁명이란 말은 공자의 책에는 없다. 공자 맹자의 책에는 역성과 혁명이 붙어있는 그 말은 없어요. 공자가 한 말은 탕무혁명이란 말을 했다. 혁교에 대한 주석에서 했다. 혁교에 대한 주석에 소상전이라고 그래요. 소상전에 했다. 그 궤 자체에 붙인 해석을 대상전이라고 그러고 그 효 하나하나에 붙은 것을 붙여준 공자의 주석을 소상전이라고 그런다. 두 개 합쳐서 상전이라고 그러고 주석이 아니고 경문은 상사, 괴사 이렇게 말하고 괴사에 붙은 건 대상전, 효사에 붙은 건 소상전. 그러니까 혁계 사효의 계명길에 붙인 해석이 탕무혁명이라는 말이. 자. 나라를 가진 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바 편벽되면 천하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시경은 은나라가 백성을 아직 잃지 않았을 때 상제를 배양했네. 49번 주역 64개 중에 49번째 궤가 택화협궤인데 한번 봅시다. 수정에 아까 대상전에 탕무혁명이 나와요. 대상전에 이제 혁계 괴사에 대한 해설에서 그게 나온다. 아까 내가 소상전에 나온다고 말을 잘못했어요. 수정 주역도 너무 오래 안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네? 자.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 삼을지라 천명은 지키기가 쉽지 않다네 라고 노래한다. 이것은 백성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백성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먼저 덕에 신중해야 하고 덕이 있으면 이것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땅이 있는 것이다. 군자가 있고 군자를 지지하는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위 구절들은 천하의 백성이 인덕이 없어 민심을 잃은 폭군을 죽이고 그로부터 나라를 되찾아 천명을 받은 새 군주 아래 새 나라를 세우는 역성혁명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뭐야? 나라를 가진 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바 편벽되면 천하에 죽음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야. 폭군 방벌 혁명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 나오는 말이라고 맹자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한 자들이 공자 맹자를 벌려놓으려고 애를 써요. 다만 시대가 다를 뿐이에요. 공자는 춘추시대에 살고 글을 썼고 맹자는 그보다 한참 지난 전국시대에 살고 죽었기 때문에 공자가 주나라의 전장을 가지고 그런 법규를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썼다면 그걸 종주론이라고 그래.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따를 종자해서 종주론을 따랐다면 맹자는 이제 없어져 버려서 전국시대에는 주나라 황실이 없어졌어요. 주나라를 따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출현을 신왕의 출현을 기다린 거, 바란 거. 그 시대에 따라 두 사람의 혼란을 해결하는 지향이 다른 것은 인정되지만 무슨 핵심적인 사상이 같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민심을 잃은 군주는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를 포함한 폭군 방벌과 처형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요것을 나중에 1687년에 이 대학 논어 대학 중용 논어 이 세 개를 번역을 하게 되죠. 쿠플레 등이 중국 철학자 공자라는 제목하에 맹자를 빼버렸어. 맹자를 빼고 이 대학의 이 규절도
막 뭐라고 중언부언해가지고 도대체 죽인다는 소리인지 어쩐다는 소리인지 모르게 아니 고생 엄청 하게 된다. 만약에 백성한테 인심을 잃어버리면 이딴 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이 혁명관념을 가급적 물타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내는데 돈 된 사람이 누이 14세거든요. 잘못하면 누이 14세를 타도라고 쓰여질 수가 있는 그 위험 때문에 물을 왕창 타버린 거거다. 그 대목을 번역할 때. 자. 빈센트가 1685년 영국에서 대학의 정치철학적 중요성을 이렇게 상기시킨 가운데 1687년에는 대학 중용 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쿠플레의 중국 철학자 공자가 나왔다. 이 번역서에서는 대학의 저혁명론을 이렇게 순화시켜 번역하고 애매한 주석과 뒤섞어 공자의 혁명 반정론을 희석시키고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물 탔는지. 증자는 위에서 얘기된 것,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백성의 부모로서의 치자를 시경의 또 다른 부본으로부터 뽑은 반대 사례로 확인하고 있다. 자, 공자는 임금을 백성의 어버이, 부모라고 그랬지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지부모라는 말은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가리키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아버지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부장적이지 않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좋은 말을 갖다가 있죠.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동지 써먹어버리는 통에 완전 깽판데 없어. 그 유교적인 걸 살살 이것들이 갖다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인덕정치 한다고 그랬지. 인덕정치. 어버이 수령정치, 인덕정치. 인덕정치. 그러면 지금 그 아들은 정은이는 뭐라고 또 공자 맹자님 걸 꺼내올지 모르겠네. 자. 아, 참, 김일성은 애민정치도 많이 말했고, 김일성은 애민정치, 인덕정치, 어버이의 수령정치, 인덕정치. 자. 거기서 시는 말한다. 오, 이 남산은 얼마나 높은가. 바위들이 얼마나 곤두서고 덩치가 큰가. 당신은 얼마나 존경을 받을 만한가. 권능과 품위로 드러나 서 있는 당신, 위대한 사부와 왕윤,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본다. 그리고 백성은 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공동선만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시의 또 다른 부분에서 증자는 말한다. 왕이 왕국을 가졌기에 그는 언제나 신민들의 눈 앞에서 왕다운 품위의 가파른 정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는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살펴야 하고 그의 모든 신경을 이것으로 확장해 어떤 정사든 백성의 바람과 기대와 완전히 합치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왕이 타인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미루어 헤아릴 줄 몰랐다면 백성들에 의해 기대되는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 그는 만사에서 그 자신의 충동과 탐욕에 따라서만 행동했을 수 있다. 그는 백성에게 참으로 해롭고 위해한 것을 내버리고 제거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백성들은 그로부터 소외되고 이반되어 반란과 혼란을 통해 흩어졌을 것이다. 치자는 혼자 남겨져 왕국을 쇠망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 증자는 말한다. 왕이 이 규칙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은 제국의 완전한 쇠망과 몰락일 것이다. 아까 내가 저 번역한 것을 이렇게 지금 옮겨놨는데 지금 같은 거야? 글은 되게 길어진 데다가 물탄이라고? 내 것은 여기 5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몇 줄이야. 근데 도대체 죽임을 당한다는 소리는 어떻게든지 피해갖고 하여간 물을 타놨어요. 자. 쿠플레 등은 혁혁사윤을 위대한 사부와 왕윤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사윤은 태사와 윤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부와 왕이 아니라 둘 다 고위 국가관원이다. 태사는 삼공에 속하는 재상급 관리이고 윤씨는 주례에서 내사윤, 왕을 보좌하는 비서, 치법, 정치, 재정, 담당, 중앙관직과 작책윤을 통칭하는 벼슬 이름이기 때문이다. 또 위정자를 뜻하는 유국자를 왕이 왕국을 가졌기에로 오역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번역문은 위정자가 편벽되면 천하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구절을 번역에서 빼놓고 있다. 라틴어 번역에는 나라의 상실에 관한 언급만 있고 망한 치자의 개인적 운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건 지금 네덜란드 학자가 이 번역을 까놓은 거야. 이 라틴어 번역을. 개인적인 치자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죠. 죽임을 당한다는 소리는. 자.
즉 역성혁명론이나 반정론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자경전 번역사업을 지원한 루이 14세를 배려한 쿠플레의 자발적 자기검열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서에서 대학, 중용, 논어만 번역하고 맹자를 번역해서 제외한 진짜 이유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맹자는 공자경전보다 역성혁명, 반정론을 더 선명하게 정식화하고 무신론적, 본성론적, 사단론적 윤리도덕론을 극명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맹자를 번역해서 뺀 진짜 이유는 번역을 맡은 신부들의 건강 문제나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맹자 번역의 정치적 종교적 위험성 때문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건강 문제와 시간 부족으로 맹자는 빼놓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쿠플레가. 거짓말 써는 거예요. 거짓말.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야. 이 혁명을 빼놓으려고 그런 거고, 혁명론을. 두 번째는 이게 본성도덕론이니까 계시도덕인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계시 때문에 사랑처럼 당시 기독교 윤리학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유럽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잘못하면 그 윤리학, 도덕 윤리학하고 충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빼놓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모호한 번역만으로도 영국에서는 역성혁명이나 반정론을 얼마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백성들은 그로부터 소외되고 이반되어 반란과 혼란을 통해 흩어졌을 것이고 치자는 혼자 남겨져 왕국을 세망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제국의 완전한 세망과 몰락일 것이다 라는 번역문은 모호하게나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번역은 적어도 백성의 반란을 만사에서 그 자신의 충동과 탐욕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백성에게 참으로 해롭고 위해한 것을 내버리고 제거하지 않은 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빈센트가 1685년 명예의 바른 개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을 출간한 지 2년 뒤에 즉 1687년 6월에 이루어진 이 중국 철학자 공자의 라틴어 번역 출판으로서 이미 1년 6개월 뒤 1688년 12월 제임스 2세를 방벌한 명예혁명의 정치철학적 토대가 놓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명예의 바른 개념과 중국 철학자 공자의 공간은 직접적으로 명예혁명의 사상적 준비였던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명예의 바른 개념과 중국 철학자 공자가 출판되지 않았다면 영국 정치인들이 일각에서 제임스 2세에 대한 예찬과 아부를 다투던 당시 영국 정치 상황에서 실로 느닷없이 발발한 명예혁명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의 역성혁명론으로서 영국에서 의회파의 봉기와 찰스 1세의 처형은 사후적으로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폭군 방벌, 반정과 혁명은 정당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1674년부터 빈센트가 영국에 보급하는 데 앞장선 공자경전 대학은 바로 14년 뒤 제임스 2세를 방벌한 명예혁명의 사상적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때는 이제 왕을 몰아내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그런 상황, 정신적 풍토, 정치 윤리적인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예혁명이 벌어졌고 명예혁명을 나다니엘 빈센트가 사상적으로 준비하는 데 기여를 했다면 그 다음에 오는 존 노크는 명예혁명이 일어난 뒤에 그 명예혁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썼다. 그게 이제 시민정치 이론이죠. 투 테리티스. 자, 제2절. 제2절 명예혁명의 이론가 존 로크의 공자주의적 자유평등론. 존 로크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활동한 사상가였다. 그는 당시 동방무역의 중심지였던 네덜란드로 망명해 5년 동안 소수의 스피노자 추종자들 및 피에르 벨과만 교류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정치, 도덕 문화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주지하듯이 로크는 영국 의회의 야당 수장 셰프츠베리 백작의 손자이자 나중에 로크를 능가하는 공맹적 도덕 철학자로 우뚝 서는 셰프츠베리의 가정교사로서 일찍이 그와 사승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승관계는 스승과 제자관계를 사승관계라고 그래요. 자. 로크는 공맹 중국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었고 나아가 스스로 공자를 친숙하게 거듭 언급한 것으로 보면 적어도 무의를 니힐 아겐스로 번역한 쿠플레 인토르케타 등의 공자, 중국 철학자
이보다 먼저 나온 중국의 지혜, 중국 정치 도덕학 등도 거의 다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자 철학과 극동의 정치 도덕 문화를 당대로서 가장 잘 알고 있던 가장 선구적인 혁명 철학자였다. 로크는 오래전부터 야당 진영의 가담에 있어서 셰프스베리 백작이 네덜란드로 망명할 때 같이 망명했다. 로크는 1688년 명예혁명 당시 이 혁명을 가장 과격하게 옹호하는 10명 안팎의 고립된 극소수 급진 그룹에 속해 있었다. 로크가 명예혁명을 지지한 이 급진적 소수파에 속해 있었기에 그의 사상적 영향은 18세기 초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18세기 중반을 넘어서서야 볼테르의 홍보로 비로소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의 사상이 현실로 실현된 것은 더욱 늦어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차례로 일어난 18세기 말이었다. 17세기 말 통치 이론이 나온 지 거의 100년 만의 일이었다. 따라서 빈센트에 이어 로크를 18세기 영국 모럴리스트의 선구자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네, 여기서 지금 내가 나중에 수정하게 되는 지금 이게 상당히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야. 이 사람의 이론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서 실현되었다. 이 구절이 맞지 않는 거야, 실은.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내가 따르다가 오류를 범했는데 그렇던 거라고.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그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 사회의 탄생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올 거예요. 그걸 보면 알겠지만은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미국 혁명은 노크의 덕택으로 일어난 혁명이 아니라 노크에 대한 혁명이야. 노크의 이론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거냐면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회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 상태에 가진 자연적인 권리들, 자연권들을 몽땅 반납한다고 그렇게 노크는 썼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버지니아 헌법은요,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더라도 잔존 자연권, 잔존하는 권리를 전혀 상실하지 않는다. 굳이 노크가 쓴 표현을 그대로 써가지고 자연 상태로 들어간다는 말을 enter into라고 노크가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걸 기어이 써가지고 2-1 로크의 공자 언급과 그의 급동정보. 로크는 자신의 저작들을 여기저기서 중국인, 일본, 그리고 공자를 직접 언급하고 평가하고 있다. 자신의 주저 인간 지성론에서 로크는 예수교 소속 선교사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예수교의 유신론적 공자 해석에 적대적인 나베라테 등 일부 선교사들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취해 중국인들과 유생들을 피에르벨의 영향 아래서 무신론자들로 단정짓고 이를 가지고 자신의 성백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로크는 중국의 전통 사상과 유교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로크의 공자, 중국 관련 서적의 독서와 공자의 직접 언급. 로크는 중국 및 극동에 대한 저작들이나 공자 열광자들의 책들을 꽤나 읽었다. 그가 확실하게 읽은 책들을 눈에 띄는 대로 열거해보면 이렇다. 세뮤얼 퍼체스의 퍼체스, 그의 순례. 이 책은 로크가 1703년 죽기 1년 전에 작성한 신사를 위한 독서와 학습에 관한 약간의 생각들 이라는 독서 권장 리스트에 속에 들어있다. 상론했듯이 이 책은 공자와 공자 철학을 본격적으로 유럽에 소개한 책이다. 마테오 리치 트리고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의 부력본. 로크도 공자를 유신론자로 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등 그리스 로마 이교 철학자들보다 대체로 우월하다고 평가한 마테오 리치 트리고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의 부력본을 소장하고 있었다. 푸펜도르프 자연법과 국제법. 이 두 책은 로크의 독서 권장 리스트에 있는 도서다. 이 중 뒤책은 법학서적이지만 상론했듯이 공자의 도덕철학적 견해와 중국의 제한군주 제도를 많이 다루고 있다. 로크는 이 자연법과 국제법이 이런 종류의 책 중 가장 좋은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푸펜도르프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게 처음에는 이 책이 1판 2판 나왔을 때 또는 다른 책에서는 홉스에 따라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컴벌랜드의 영향을 받고 공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자를 많이 인용하게 되거든요. 1판, 2판에는 공자를 인용하지 않다가 3판, 4판, 5판까지 나올 때는 공자를 많이 인용하게 돼요. 그러면서부터는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고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사회 상태로 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간다고 하는 그 이론은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의 단절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로 그런 보는. 근데 공맹어 사상은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를 나누지 않는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았고 사회 상태에서도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는 같은 거라고. 사회 상태는 어떤 거냐? 가급적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자연법에 어긋나지 않는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원적인 두알리즘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회교양론자들은 듀얼리스트들이다. 이원론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컴벌랜드나 이 푸펜드로프의 후기 입장은 그 듀얼리즘을 깨버린 거죠. 자연 상태도 도덕적인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도덕은 자연 도덕 또는 자연법적 도덕이에요. 자. さあ、フランスはベルニエ The History of the Late Revolution of the Empire of the Great Mogul A Continuation of the Memoirs 및 기타 여행 저작들. 이 책들도 로크의 독서 권장 리스트에 올라있는 도서들이다. 베르니에는 독서 권장 리스트는 뭐냐면 영국의 젊은 신사들에게, 젠틀맨들에게 내가 권장한다면 너희들 꼭 이 책 읽어야 된다라고 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넣었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이 책을 잘 알고 이 저자와 책을 잘 알고 있을지는 뻔한 거죠. 남한테 읽으라고 젊은이들한테 권하는 정도니까. 자. 베르니에는 공자 열광자로서 중국과 기타 아시아 지역들을 여행하고 아시아 제국의 국부, 국력, 정의와 세력의 원칙적 원인을 다루었다. 베르니에는 이교도의 덕성에 관하여에서 공자를 중국의 소크라테스로 격상시킨 라모트 르베예와 인토르케타, 쿠플레, 리지몽 등의 공자 경전 역주서, 중국 철학자 공자를 읽고 감격해 그것을 부력하는 구상을 하면서 공자 철학 발견의 감격을 이렇게 토로했다. 아, 공자가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군주의 행동과 국가의 통치에 대해 얼마나 위대한 안목을 가졌는지, 그분은 그들이 덕스러울 때만 행복하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그토록 많은 지혜, 그토록 많은 현명, 그토록 많은 진실성, 그토록 많은 경외심, 그토록 많은 박애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성을 추구하지 않는 또는 훌륭한 정보를 위해서든 삶의 특별한 행동을 위해서든 그 어떤 현명한 가르침을 내포하지 않는 단 하나의 단락도, 단 하나의 단편도, 단 하나의 일화도, 단 하나의 요구도, 단 하나의 대답도 없었습니다. 나는 라모트 르베시를 읽고 그가 거룩한 공자님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만약 그분의 저작을 보았더라면 그가 무슨 말을 못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못했겠습니까? 동시대인으로서 로크는 공자에 대한 베르니에의 이런 극찬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기저기서 베르니에를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나바레트의 중국 왕국의 역사, 정치, 윤리, 종교적 보고. 이 책은 로크가 인간지성론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다. 6. 마르티니우스 마르티니의 중국기와 타타르 전쟁기. 로크는 이 두 책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 로크는 통치에 관한 제2농구에서 당시로서 최근 사건에 속하는 이런 중국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 장기화된 포위 뒤에 마침내 항복으로 내몰린 중국인들 사이에서 동부에 위치한 한 도시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대문은 적에게 활짝 열렸고 모든 주민들은 승자의 의지에 굴복했다. 그들은 적의 손에 자기 자신, 아내, 가족, 자유, 재산, 간단히 신성하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적 관습에 의해 머리에 착용한 따은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기를 다시 들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살육될 때까지 맹렬하게 싸웠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전 시민적 실존이 적의 노예 상태로 영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각오했을지라도
조상의 전통에 따라 따은 머리카락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서 생명 자체와 자연의 튼실한 혜택보다 가장 경미한 것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즉 신체의 단순한 배출물에 불과한 것. 즉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닦는 방법. 그러나 일반적 판단과 그 종족의 관습에 의해 거의 신성불가침한 것을 쉽사리 선택할 정도였다. 이 중국 이야기의 출처는 마르티니의 드 벨로 타르타리코 히스토리아 타타르 전쟁기다. 이 책은 알바레즈 드 벨로 타르타리코는 이탈릭치로 써야 돼요. 책이니까. 이 책은 알바레즈 세메도의 중국 제국기의 영역본 History of Great and Renowned Monarchy of China의 부록으로 실렸다. 자 잠깐만, 이 문장을 그 내용은 이 마르티니의 이 타타르 전쟁기라는 데서 뽑은 건데, 타타르 전쟁기는 만주족이 중국을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문화를 포기하느니, 머리 닦는 우리의 몸 문화, 관복, 의복과 머리를 닦는 방법으로서의 문화를 포기하느니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중국인들이 일부 어느 도시에서, 뭐 중국인 전체는 아니었지만, 근데 세종시대와 단종을 계속 이어서 상당히 조선 초기에 천재적인 분이 있었는데, 그 양성지라고 그래요. 이 양성지가 자기 나라의 의복과 머리 모양, 이런 스타일, 이것을 문화로 봤을 때 자기가 보면 저기 서역에 있는 어떤 별볼일 없는 몇 개의 그 민족과 부족들은 그 옷도 뭐 복식도 별 볼 일 없고 머리도 별 볼 일 없이 있는데, 중국적인 의복으로 복식으로 동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족속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머리 스타일이나 복식을 중국화하지 않고 버팀으로써 자기들의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 이 양성주의 이 말을 잘 보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선진적인 정치 제도나 기타 기술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의 미풍양속과 우리의 의식주는 우리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을 유지하고 보존해 갈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 그 말을 하려고 양성지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경미한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의 신체의 배출물에 지나지 않은 이 머리카락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국의 한 도시가 목숨을 버려버렸다는 이야기야. 다 끝까지 싸우다 옥쇄를 해버렸으니까. 자, 우리는 이 지금 어느 사건이냐면, 만주족이 중국을 쳐들어가 가지고 전부 변발을 해버린 거예요. 변발을 하지 않은 놈들은 싸그리 죽여버린 거라고. 근데 이 중국인들은 싸그리 죽은 도시에서는 어떻게 됐어? 머리카락을 안 자르려고, 변발을 안 당하려고 목숨을 다 내놔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만주족이 우리한테는 상투 자르라고 못했어요. 단발령을 못 내렸다고. 그때 몽고에서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한테 단발령을 못 내려요. 에? 왜냐하면 37년을 싸웠단 말이에요. 몽고하고. 어떻게 그 전쟁은 종결됐죠? 너희들이 졌다고만 해주면 조선의 모든 너희들의 역사, 너희들의 강토, 너희들의 왕조, 너희들의 미풍양속을 다 존중해주겠다. 이렇게 37년을 싸워서 지긴 졌지만 명목상으로 졌다는 걸 양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킨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몽고와 싸워가지고 없어지지 않은 유일한 왕조야. 졌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인도에서 저항하다 깡그리 작살나서 무굴 제국이라는 게 섰죠. 그 무굴 제국, 몽골 제국이란 뜻이요. 무굴이. 저 이란도 저항하다가 일칸국이 돼버렸지. 러시아도 저항하다 져가지고
러시아 강국이 거기에 뭐라고 그러지? 거기 섰죠. 송나라 10년 버티다 졌어. 10년 싸우다가 우리는 37년을 싸우는데 송나라 없어져 버렸어요. 송나라가 어떻게 됐지? 원나라가 돼버렸다고. 몽고족의 나라가 저항한 모든 왕조와 국가는 사라졌어요. 오로지 고려만 지구상에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의 황실의 황족은 그 황후는 대체로 고려에서 고려 공주를 데려갔다. 노국대장 공주, 몽고 공주를 우리가 데려온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공주가 가서 황후가 돼갖고 천추태후도 뭐라고 하지? 뭔 태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고종의 단발령, 일본 놈들이 단발령을 내렸을 때 그 고종의 명령을 위조해 가지고 친일 내각이 단발령을 내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목을 잘라도 내 상투는 못 자른다고 그랬죠. 최익현이가. 그런데 그게 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서 유교적인 논리에서 못 자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통이라 못 자른다고 그런 거예요. 전통이 없어지면 민족 전통이 없어지면 민족이 없어져 버리니까. 희주 알아들어? 아까 양성지 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라고. 고종이 나중에 왕권을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두발 편일령이야. 두발은 자기가 각자가 편한 대로 한다. 두발 편일령. 그러니까 상투 할 사람은 계속하고 자를 사람은 자르고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그게 개인의 자유에 근대적 자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카락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뭐야 이게 가장 경미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가 변형시키고 자르고 어찌고 하면 우리 자발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일본 놈이 자르라고 한다면 못 자른다.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어디에? 미국 공사관에 아주 일개 하급 통역관에 지나지 않는 조선인이 윤치호 친일파 앞에 와갖고 씩씩대면서 그러더래. 아 이거 머리카락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 우리가 자르려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 근데 일본 놈이 자르라고 하니까 못 자르겠대요. 그 단발령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 속에 뭔 뜻이 들어있는지 알겠죠? 민족적인 자존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저 친일파 여기 서울대 국사학과 개자식들이 해석하듯이 그게 막 자르는 건 근대화고 저항하는 건 전근대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안 돼요. 에? 머리카락을 두고 벌어지는 일대 문화전쟁이고 격돌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원나라도 자르지 못한 우리나라 상투를 또 만주족도 자르지 못한 상투를 일본 놈이 자를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의병이 그렇게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 비슷한 구절을 노크가 인용한 그 비슷한 구절을 우리 유생 중에도 유자 중에도 관리가 임금에게 고종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머리를 안 자르는 문제 때문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었다. 그리고 머리를 안 자르는 장발족들이 나타나서 중국 내에 첩첩산 중에는 오랜 세월 머리 안 감고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난적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인용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이 단발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 고종은 그 상소문을 받고 그랬을 때 친일 내각에 의해서 생포당해 있는 상황이라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예. 로크가 마르티니의 저 라틴어 책을 읽었는지 세메도의 영역본 중국 제국기를 읽었는지 둘 다 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마르티니와 세메도의 책을 둘 다 알고 또 열독했음을 알 수 있다. 7. 알바레즈 세메도의 중국 제국기. 자, 외대에 자세히 노크가 중국이나 중국 관련 또는 공자 관련 책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읽었다고 봐야죠. 남한테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 책은 읽었다고 봐야 된다고. 얼마나 공자와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내가 입증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무슨 요 서울대 철학과 새끼들 이건 뭐야
박아무개 교수 있었죠. 뭐 변집법 보고 해결하고 그런다는 사람이 이게 로크를 했거든요. 로크 특히 그 인식이론, 인간 지성론, 에세이 컨서닝 더 휴먼 언더스탠딩을 전공했는데 거기에 공자가 나오는 줄 몰라요. 아까 나바레트도 그거 바로 인간 지성론에서 인용한 거라고. 그냥 그 안 보이는 거지. 서양 거니까 그걸 하늘처럼 받들어서 배우려고 눈에 빠지게 읽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중국 이야기나 공자 이야기나 그 유생들 이야기는 빼먹어 버리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우리를 우습게 하는 그 경시의식 속에서 못 잊게 되는 거예요. 맹시 현상이 나버리는 거야. 맹시는 건성으로 본다는 뜻이야. 맹시. 건성으로 보는 거 알지? 뭐 율로 가끔 내 말을 하면은 건성으로 듣거든. 응? 맹청이요. 건성으로 뭐 안 보여서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최면거래야 나와 최면거래. 어? 자. 또는 영역본 History of Great and Renowned Monarchy of China 상수랑 관계로 보아 로크가 세메도의 이 책도 읽었음이 틀림없다. 8. 테브노 못 읽겠는데요. 리퀴드 보이지스 쓰자 읽지 말고. 여행기 수집록 이 책은 로크의 독서곤장 리스트에 들어있다. 유명한 아시아 여행기 저널 신기하고 다양한 항해 이야기의 편집을 맡은 테브노 예수의 신부는 1673년 이 저널의 제4권으로 인터르케타의 중형 번역서 중국인들의 정치 도덕학을 라틴어 불어 대역 중국인의 과학 또는 공자의 책으로 출판했다. 9. 라 루베르의 태국 왕국론 이 책은 로크가 인간 지성론에서 직접 거론하는 도서다. 1693년 A New Historical Relation of the Siam으로 영역되었다. 로크는 아마 영역본으로 읽었을 것이다. 이게 박종홍이나 이런 서울대 철학가 무슨 철학 대가라고 하는 그 돌파리들이 인간 지성론을 전공했다고 읽고 그런 뭐 논문도 많이 썼는데 거기 라 루베르가 나오는 이 태국 왕국론을 안 읽어보았던 것이 분명한 거야. 태국 왕국론의 관 이상은 공자 철학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안 읽어본 거라고 하니까. 에? 내가 지금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 없는 것 같아. 어떤 학자도. 그리고 저 누구냐 정의론 쓴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응? 마이클 샌들. 아니 로티. 아니 로티가 아니라 존 롤스도 보면은 흉도 안 읽어서 흉도 누가 정리한 것을 인용하고 이런 거 보면 또 하버마스는 내가 읽은 정도의 4분의 1도 안 읽은 것 같더라고. 독서량이. 예? 왜냐면 뭐라고 하지? 재인용 이런 게 많아. 재인용이. 내가 다 본 것들인데 안 읽고 재인용을 해요. 울면은 많이 읽는 것의 큰 장점이 뭐냐면 남들이 사기치는 거 금방 다 알아버려. 안 읽고 읽은 것처럼 해서 오류 인용을 하는 걸 바로 안다고. 응? 그리고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지. 루베르를 이 책을 읽었더라면 박종옥이가 공자를 로크가 잘 알고 있었네. 공자의 경험론은 로크의 경험론은 공자와 이게 뭔가 어떤 연관이 있겠네. 그걸 알았을 텐데. 응? 상론의 뜻이 이 책은 제목이 당시 중국의 속방이었던 태국을 말하고 있지만 중국과 공자의 논의도 많이 담고 있다. 라 루베르는 르 넣으세요. 르 앞에도 뜨는 것 같은데 중국과 공자의 논의도 의 논의도 애가 아니라 의로 고쳐주세요. 라 루베르는 이 책에서 공자의 기론적 천인 가문론과 천명론 백성이 자연 본성을 움직이는 힘 이상으로 왕권의 중압을 지각하지 않는
즉 국가 강제, 정치를 최소화하는 무위 이치, 중국인과 공자의 반전 평화주의, 폭군 방벌과 혁명의 중국 역사, 중국인과 공자의 반전 평화주의, 덕치, 예치론 등을 상론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근대적 자유와 평등의 유교적 기원을 규명하려는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10. 피에르 벨, 역사 비판 사전. 주지하다시피 벨은 당대 최고의 공자, 중국 전문가였다. 이 책도 로크의 독서권장 리스트에 들어있다. 그리고 로크는 벨의 해성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 주석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11. 유아신 부배의 중국 황제의 역사적 초상. 로크는 이 책을 토이나드가 보내준 불어 원본으로 읽었다. 이 중국 황제는 강희제를 그린 엄청나게 찬양한 책이에요. 강희제를. 12.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의 영역판. 로크는 1699년 2월 토이나드에게 이 책의 불어 원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3. 파티넬리. 중국 문화사. 이 책도 로크가 인간지성론에서 직접 거론하는 도서다. 남아있는 원본 책의 뒷장에 로크에 의해 페이지 숫자를 표시되어 있다.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수자 그린 것입니다. 14. 리처드 하클류트 역사 비판사전. 이 책도 로크의 독서권장 리스트에 올라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 책의 제5장은 발리냐노 산데의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의 제33장 중국 제국 그 간습과 행정을 중국 황제에 대한 논고라는 제하에 전제하고 있다. 15. 오시어스 에티몰로지콘 리구의 라티나에. 보시어스의 이 라틴어 어원 관련 책이 로크의 독서권장 목록에 올라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책 외에도 로크가 보시어스의 중국 관련 글들을 읽었을 것이다. 자, 이거 말고도 지금 내가 다른 데서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국가의 탄생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완전히 출판될 텐데 거기에 보면 이거보다 2배 이상 다시 로크를 또 다루는데 2배 이상 책을 더 많이 내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하멜 표류기를 로크가 읽었어요. 있고 거기 제주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제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에 처음으로 표류를 해서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죠. 그것도 써놨어요. 자세하게. 네? 그러니까 알만큼 다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정치 이론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개인 장서 및 그가 직접 언급한 서적들을 열거한 이 리스트로 보면 로크는 17세기 초에 이미 귀족 신분 없는 중국의 태생적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관리 행정을 소개한 퍼체스 그의 순례여행, 마테우리치 트리고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포교,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의 영역판 등을 분명히 읽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존 로크는 이런 책들 외에도 많은 중국 및 공자 관련 서적들을 읽었다. 로크는 학계의 통상적 억측과 달리 공자 철학과 극동의 정치, 종교,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중국의 선교사들, 심지어 중국인에 대한 대단한 찬미자들인 예수회 회원들의 여러 보고서를 읽었노라고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그릇된 도덕적 성백지론, 즉 도덕적 성백론 때문에 공자의 도덕 철학을 수용하지 않았을지라도 관용에 관한 서한에서 논한 그의 관용론과 관련된 핵심적 영감을 극동의 관용적 종교 문화로부터 얻었고 공맹 철학으로부터 통치 이론에서 개진된 주요 정치 개념들, 자유평등 혁명에 관한 결정적 아이디어를 공자 철학과 중국 정치 제도로부터 받아들였다. 도덕론, 노크의 도덕론에서 너무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노크는 인간이 도덕성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맹자가 말하듯이 그냥 백지, 화이트 페이퍼, 백지 상태로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기독교처럼 원죄설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원죄론적인 성악설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백지로 태어난다고 봤어요. 마치 그 자기의 인식론에서 그런 그 본유관념이 없이 태어나고 모든 건 경험으로부터 받아들인다. 그런
명제와 인식론적 명제와 비슷하게 도덕론에도 똑같이 백지론을 주장한 거예요. 타브라라사로.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인간의 본유 관념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 사물에 대한 어떤 본유적인 지식을 타고난다고 주장한 합리주의자들에서 맞서가지고 본유관념은 없다고 주장한 건 맞지만, 근데 본유인상까지도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인식론에서도 오류예요. 본유인상은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인상이에요. 짠 것은 짜다고 느끼고 이런 건 인상인데 그런 건 타고나는 거야. 에? 본유관념을 부정을 하다가 본유인상까지, 공자님 말로는 본유심상까지 하늘에서 만들어주는 타고나는 천성으로서 심상까지 부정했기 때문에 잘못 이게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려버린 꼴이 된 거야, 이런 경우는. 근데 도덕에서도 이렇게 타블라 라사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감정이나 도덕 감각을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이걸 정당화하느냐? 결혼에 대한 도덕을 보라 이거야. 어느 나라는 일부 일처제가 우리같이 자기들을 예를 들어서 도덕적이라고, 결혼에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티벳은 한 부인이 여러 명의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시아는 많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의 형태가 다양하다 이거야. 그래서 도덕은 그렇게 결혼에 관한 도덕이 타고나지 않고, 또 신에 대한 관념도 그런 신에 대한 모든 관념의 집적이라고, 도덕관념의 집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신이 아예 우리처럼 신유관념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중국의 관료들처럼 유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지성론에서 중국을 인용할 때 이제 공자가 나오는 거예요. 컨푸시안들이. 그들은 신유관념이 없다. 어느 나라는 신유관념이 있대 그냥 잡신들의 관념만 있다. 그러니까 신의 도덕의 집적으로서 신관념도 타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여론적인 합의로 그 도덕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도덕을 약속으로 제정하는 것처럼, 사회계약처럼. 그런데 그 잘못하면 신도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약속으로 잘못하면 처형당할 수 있는 헛소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응? 신까지 동원할 것도 없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결혼의 본질은 남녀간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 똑같고 사랑의 진실성은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고 그건 도덕적인 것인데, 그것까지도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도덕성을 말해야지, 뭐 남편 몇 명 데리고 살고 그 부인 몇 명 데리고 살고 이 너무 구체적인 수준으로 결혼 관념을, 결혼 풍습을 올려놓고 다 다르니까 도덕은 무정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야. 논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크는 공자가 유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으며 당시 한창이던 중국 전래 논쟁에도 예민한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로크는 틀림없이 중국의 평등사회를 논한 로버트 버튼의 우울증의 해부, 17세기 중후반에 나온 존 웹의 중국 제국의 언어가 원시적 언어일 개연성의 입증을 시도하는 역사적 농구, 즉 중국의 유구성, 보시어스의 다양한 관찰의 책의 유명한 절인 중국의 예술과 과학에 관하여 나다나엘 빈센트의 궁정설교문, 영예의 바른 개념에서 설파된 공자 철학 등도 틀림없이 읽었을 것이다. 이런 학습 배경에서 로크는 도덕 철학적 맥락에서 두 번이나 공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다. 나중에 내가 보니까 공자의 이름을 콘푸시우스라고 한 5번 정도 언급해요. 더 내가 노크 책을 더 보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는 책에는 이제 정확하게 다 사로잡혀 있어요. 바로 잡혀 있어요. 자. 그는 먼저 1686년경에 집필한 일반 윤리에 관하여에서 공자를 직접 거론한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나카르시스, 공자,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누구든 이 행동이나 저 행동을 덕성 또는 악덕이라고 명명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는 다 똑같고 그들은 만인이 가진 능력만을 발휘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복잡한 관념들을 표현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크는 1695년에 집필한 기독교의 순리성에서도 또다시 공자를 직접 거명한다. 누군가 구세주 시대 이전의 지혜로운 이교도들의 어록으로부터 기독교 안에서 발견되는 저 모든 도덕률들의 수집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리스의 솔론과 비아스로부터, 저것은 이탈리아의 툴리, 키케로부터 발췌하고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국에 관한 한 공자를 참조하라. 공자와 서양인들의 이런 철학적 접촉이 이미 17세기 중후반에 깊어졌기 때문에 로크도 공자를 알았고 이런 접촉으로부터 극동아시아의 철학 패러다임에 대해 친숙했던 것이다. 자, 공자의 철학 패러다임은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식론적으로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왜냐면 아까 그 본유 인상은 있는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공자는 제천성상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심상은 하늘에서 만드는 것이다. 짜거나 파랗거나 빨갛거나 이런 건 다 인간의 심상으로 갖고 있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정치 이론에서 많이 받아들여요. 정치 이론에서. 네? 도덕이론, 인식론에서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이런 식으로 빈둥빈둥 말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정치 이론에서는 어영부영 많이 받아들인다. 자. 극동 문화에 대한 로크의 논의와 관용론. 또한 로크는 극동 제국의 종교 상황과 종교적 관용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그는 1637년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배후 조종으로 일어난 일본의 시마바라의 난, 가톨릭 농민 반란을 통해 극동의 종교적 관용을 악용하고 유린하는 가톨릭 선교사들의 야만적 행각도 잘 알고 있었다. 로크는 1667년에 쓴 관용에 관한 에세이에서 1637년에 시마바라의 난을 포르투갈 가톨릭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종교적 통일성을 기도하는 음모적 의도가 일본 치자에 의해 발각되자 저지른 범죄 행위로 이해했다. 일본에 잠시 이식되어 작은 뿌리를 내렸던 로마 가톨릭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시기 아니고서는 근절될 수 없었다. 이 근절 조치도 그들의 수를 줄일 정도로 위력적이지 않았으나 일본 당국자들은 이내 가톨릭 신부를 맞아들인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의 새로운 종교에 낯설거나 적대적인 사람일지라도 바로 이웃에 사는 좌우익, 양쪽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다 박해를 확대해 죽이기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어떤 그 가정이 기독교로 걸렸지? 그러면 왼쪽에 사는 가족, 오른쪽에 사는 가족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자. 1000명의 죽음보다 더 지독한 오래 질질 끄는 절묘한 고문을 발명해냈다. 몇몇이 이 고문을 도합 14일 정도 견디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제 종교를 포기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고백자들이 모두 섬멸되었을 때 이들도 역시 모두 어느 날 도륙할 의도로 그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었다. 그들은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또는 기독교에 대해 이름 이상으로 어떤 것을 들은 누구라도 살아있어서 다시 유포될 가능성을 능가할 정도의 의견이 뿌리 뽑혔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거기서 장사하는 기독교인들도 일본인과 담화하거나 포옹하거나 그들의 종교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제스처도 쓰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누군가 이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라도 우리 종교 안에 통일성이 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왕이 얼마나 많은 신민들을 자유롭게 놓아두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숙고는 종교의 통일성을 세우지 않고 또한 기독교에 대해 전혀 혐오감도 보이지 않는 치자의 경우에 보다 현저할 것이다. 일본인들은 종교적 통일을 외치는 교황의 성직자들의 독트린 때문에 종교는 핑계에 불과하고 지배권이 그들의 의도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들에게 경계태세를 갖고 그들 국가의 전복을 두려워하게 되기까지 기독교를 상당한 기간 동안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성장하도록 허용했다. 이런 의심을 일본 성직자들은 이 성장하는 종교의 근절을 위해 가급적 모든 힘을 다해 활용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색을 가톨릭 교도들이 약 3만에서 4만 정도의 시마바라에 있는 농민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자 이제 자기들이 힘을 느끼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3만 명 정도의 가톨릭 농민이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 선교사들의 지시에 의해서 옥죄해버려. 다 죽어버려. 그걸 섬멸할 때까지 이 정부군도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놈들의 교리는 잘못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일본을 점령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승려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놓거든요. 존 로크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요. 그냥 관용만 베푸는 거야. 이 일본 유정자들이. 그런데 승려들이 어떻게 이제 지켜봤냐. 요놈들이 세력이 커지면 분명히 마각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이때가 시마바라 반란이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나서가지고 그 유정자들의 귀에다가 그 승려들이 막 그냥 작살내라고 그렇게 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응? 그들이 힘이 약했을 때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포교 활동을 하지만 힘이 커지면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해야 될 정도로까지 커지게 만들어서 스페인 군대나 포르투갈 군대를 불러들이도록 그렇게 해서 남미도 정복하고 중미도 점령했다는 소리를 자랑삼아 해요. 또 카틸로 선교사가 일본 그 다이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먹을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필리핀을 어떻게 먹었는지를 미리 다 설명을 해줘 버리는 거야. 이 병신들이. 그걸 노크가 그런 말까지 하고 또 벨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면서 멍청하게 나쁜 놈들인지에 대해서. 자.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어리석게도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 들어가 참을성 있게 원주민을 개종시키는 관용적 선교 활동을 전개해 상당한 정도로 가톨릭 원주민 사이에서 영향력을 얻고 나면 그 다음 밖의 군대가 가톨릭 원주민과 내응해 원주민의 원조 요청을 받고 침입해 중남미 제국을 정복하고 완전히 가톨릭으로 통일시킨 방법을 일본 치자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일본 승려들은 이것을 역이용했다. 로크에 의하면 승려들은 감원 이설로 일본 통치자를 속여 포교를 허가받은 가톨릭 사제들이 함부로 활동하는 것을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견디어야 했지만 이들이 마각을 드러내고 국가를 위태롭게 할 때를 기다려 역공을 가했다는 것이다. 로크는 관용에 관한 서한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의 이 음모적 선교 활동을 다시 지적하고 있다. 그는 가톨릭 사제들이 아직 주인이 될 권력을 얻지 못해 박해를 가할 수 없는 곳에서 관용을 설교하고 이웃의 우상숭배, 미신, 이단의 접촉을 지극히 참을성 있게 흔들림 없이 견디지만 세속 권력에 의해 보강될 경우에는 종교의 권력 이익 때문에 이런 접촉을 극단적으로 싫어한다고 갈파하고 있다. 동시에 로크는 시마바라 가톨릭 농민 반란과 관련해 일본의 전통적 종교 자유와 다종교 간 관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본인들은 7, 8개의 종교와 영혼에 관한 믿음이 영혼 필멸과 영혼 불멸로 갈릴 정도로 서로 아주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또한 치자는 자신의 신민들이 어떤 교도인지에 대해 전혀 호기심도 없고 캐묻지도 않고 또는 신민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조금도 강요하지 않는다. 로크의 이 비교적 정확한 극동정보는 그가 나중에 관용에 관한 서한을 쓰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 로크의 이 관용에 관한 서한은 특히 당대 최고의 공자 전문가 피에르 벨과의 교우 속에서 그의 관용 사상에 크게 감화를 받아 1667년에 썼던 관용에 관한 에세이를 상기해서 쓴 관용론이다. 로크가 관용에 관한 서한에서 개진한 관용론은 물론 여전히 밀턴의 종교자유 관용론처럼 가톨릭과 무신론자를 관용의 대상에서 제척하는 제한적 관용론이다. 따라서 이 제한적 관용론은 밀턴의 제한적 관용론을 풍자하고 무차별적 관용론을 전개한 벨에 의해 마찬가지로 비판받을 수 있는 수준의 관용이론이었다. 벨의 무차별적 관용론의 모델이 된 공자와 중국의 무제한적 관용론과 대비되는 로크의 제한적 관용론은 그리고 벨의 무차별적 관용론과 볼테르의 보편적 관용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른 글로 미룬다. 차제 로크의 중국 지식에 대해 더 알아보자. 그는 그의 철학적 주저 인간지성론에서도 신의 관념 그는 그의 철학적 주저 인간지성론에서도 신의 관념이 본유적이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굳이 동아시아와 중국의 철학적 종교관을 소개한다. 이런 문자와 훈육, 학문과 예술을 아주 크게 향유해왔지만 이 방향으로의 자기 사상에 적당한 활용이 없어 신의 관념과 지식을 결여한 여타 민족들도 존재한다.
나는 이런 범주의 태국 민족들을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일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더 나은 보고를 제공하지 않는 프랑스 국왕의 사절을 참조하라. 이 사절은 라 루베르예요. 우리가 이 라 루베르 특사, 중국의 선교사들, 심지어 중국인에 대한 대단한 찬미자들인 예수의 회원들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중국의 오랜 종교를 고수하는 선비 또는 학자 종파와 학자 종파 선비는 유자들을 학자 종파, 선비 종파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곳의 통치 집단이 모두 다 무신론 집단이라는 사실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가 동의하고 우리를 확신시켜줄 것이다. 나베레테의 여행기 수집록 제1권과 히스토리아 컬츠 시넨시움 중국 문화사를 보라. 로크는 여기서 여러가지 극동 관련 서적들을 단숨에 열거하고 있다. 라 루베르 특사의 보고서, 예수의 신부들의 수많은 저작들, 나바레테의 중국 왕국의 역사, 정치, 윤리, 종교적 보고, 파티넬리 신부의 중국 문화사 등이 그것이다. 1700년에 나온 파티넬리의 책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로크는 이 책을 인간 지성론의 초판에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 아니라 1700년 이후에 출판되는 재판이나 3판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문화에 대한 로크의 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중국 국민 자체를 아주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익명으로 출판한 그리고 생전에 자신이 저자임을 끝내 밝히지 못한 아주 위험한 통치 이론에서 중국인을 아주 위대하고 아주 교양 있는 백성으로 극찬하고 있다. 자기가 죽은 뒤에야 자기 이름으로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718년 이후에야 처음 사판에서야 존 로크 이름이 박혀요. 그 이전은 전부 1889년에 나온 책도 익명 출판, 다 익명 출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중국을 엄청나게 띄운 거죠. 자. 로크는 사적 친교 관계에서도 친중국적 사상계 안에 있었다. 로크의 제자는 셰프츠베리였고 셰프츠베리는 극동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계몽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던 피에르벨과 절친한 관계였다. 로크도 벨과의 철학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셰프츠베리를 매개로 그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막대한 철학적 감화를 받았고 이런 감화로 20여 년 전에 관심을 두었던 관용 문제에 다시 관심을 돌림으로써 관용에 관한 서언을 쓸 수 있었다.